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회차 기출보건 모의고사 문제 세 번째 과목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첫인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문제죠.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보시면은 첫인상은 처음 대면하면서 대략 10초 이내에 결정되는 신속성의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성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 전달된 첫 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회성이다. 한 번뿐이죠. 그죠? 일회성. 세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대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대로 판단되어서 지기 때문에 어때요? 일방적으로 첫인상이 각인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본인의 숨겨진 내면이나 성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5번, 뒤에 들어오는 정보가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초두 효과의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초두 효과는 처음 들어온 정보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틀렸죠. 그죠? 뒤에 들어온 정보가 처음 들어온 정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정보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초두 효과가 있다. 그래서 5번에 설명이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올바른 인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옳은 것보다는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인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보에서 8보 정도 거리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측방이라는 거는 꺾어진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즉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상사와 사회 인사. 사회 인사라는 것은 뭐죠?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복도, 불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사를 만났을 경우에는 멈추어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서 상사 한 사람만 만났을 경우에는 멈추어 서지 않고 한쪽 옆으로 비켜서서 가볍게 눈인사, 목례 정도만 하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방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즉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3번.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에 상황적 요인이죠. 그죠? 중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찾아야 되네요. 카탈로그,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는 거는 가장 해당하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설명서 다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는 문제니까 여기에 인적 불만, 시간, 금전, 물리적 모든 것이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외형이나 시설,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 상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의 운영 시간,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기가 가장 편하죠. 고객 상담 시간, 뭐 지연 시간,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얼마만큼 대기가 생겼는가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 감각적 상황 같은 경우는 감각은 우리가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색조, 그림, 소음, 청각, 그 다음에 청결함, 음악, 이런 종류에 대한 불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련된 거죠. 그죠? 종사원의 복장, 그죠? 그 다음 접객 태도, 상담 태도, 대화의 정도의 불만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온 거 4.1 물리적, 인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차적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하는 거 찾는 문제도 나오지만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어떤 게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은 인적 상황이 아니라 어디 절차적 상황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문제가 이제 우리 정보적 상황. 금전적 상황 같은 경우는 지불 수단이나 결제 조건, 그죠? 멤버십 유무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금전적인 어떤 혜택, 뭐 쿠폰,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제공적 상황에 대한 불만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코칭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죠. 그죠? 1번.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하다. 장점이죠. 1대1로 지도함으로 교육 효과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죠? 코치와 학습자 간의 계약 관계는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가 코치와 학습자 간의 계약 관계는 어떤 걸 줘요? 학습에 부담을 주는 이게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코칭의 장점과 단점은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4회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한 번 이상 거의 한 번 이상은 풀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어때요? 계약관계는 학습에 지장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1대1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코치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조금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매일 코칭하는 거는 또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당연히 코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5번 풀겠습니다. 전화응대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전화응대에 대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화를 많이 써서 업무 중에 1번 의사소통 애로가 있는 경우에 오류를 범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상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죠. 단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담 내용이 복잡할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맞겠죠. 즉시성, 익명성, 보편성 등 특성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나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전화의 무슨 점이에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장점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틀리게 문장이 기술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죠. 안 보이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때문에 고객의 욕구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66번. 다음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거는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메모지를 준비해서 요점을 기록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2번.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상사에게 지시를 구하기도 하고요. 업무 지시에 대해 호명을 받으면 곧바로 네 하고 대답한다. 4번 요점을 간단히 복창한 후에 능력, 시간, 내용 등을 생각하여 수행토록 한다. 5번 보시면 OH1 원칙이 아닌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우리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뭔가 제한하거나 뭐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재진술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 재진술의 법칙은 뭐죠? 가령 이런 얘기예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 이서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면 상대편에서 고객님 이 서자 희자 맞으시죠? 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걸 갖다가 재진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화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화응대 기술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OH1W 원칙을 사용하여 끝까지 잘 듣고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에 질문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67번. 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도입 단계.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서론 부분이 도입이잖아요. 도입 단계에서는 당연히 첫 인사를 하겠죠. 그죠? 첫 인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회사와 상담원 소개를 한다. 2번 통화와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죠. 3번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 고객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화 상담의 주요 포인트이다. 5번 고객의 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죠. 자신의 선택이 잘못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잘 선택하였다고 우리가 강조를 해줘야지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잘못 선택하였다는 걸 강조하면 구매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번 콜센터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산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우수한 상담원을 채용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죠? 두 번째는 상담원의 적절한 업무 배치, 업무에 맞는, 직무에 맞는, 특성에 맞는 배치를 하겠다. 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하겠죠. 상담원의 재택근무 지원 혜택을 금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려해야 될까요? 그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지가 아니라 더 장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상담원의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콜 상담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담원의 재택근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우리 안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교육, 적절한 업무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그러니까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가 이 지문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기 지문이 나온 경우 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비전 제시, 우수한 상담원의 지속적인 확보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콜센터 조직 구성과 관련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보기를 봤더니 텔레마케팅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니까 굉장히 이제 가장 최상위 있는 역할일 것 같죠. 그죠? 텔레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판촉 전개, 그 다음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스크립트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도 실시하고요. 코칭도 해야 되네요. 이직률 관리도 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우리는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각각에 대한 그 용어는 시험 문제에 텔레마케터도 나왔고요. 유닛 리더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QAA. 그래서 이 정도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기억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텔레마케팅은 텔레마케팅의 실무자,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촉,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유지하는 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고객 상담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텔레마케터다 보시면 되고요. 유닛 리더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의 그룹에서 이 소 단위의 리더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방금 했고요. 그 다음 QAD 같은 경우는 QAD가 있고요. QAA가 있습니다. 그죠? D 같은 경우는 개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통합품질 관리 운영의 책임자이고 실시간 통합품질 관리를 통한 상담 품질을 확인하고 상담원의 개별 문제 확인 그리고 교정을 통한 표준화된 상담 모델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분하여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QAA 같은 경우는 분석가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품질관리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품질관리자가 바로 QA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여서 평가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합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QA, 통합품질관리자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춰야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각 우리 QAD 빼고는 시험 문제 다 나왔으니까 다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텔레마케터 성과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우리가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인데 누구? 텔레마케터 성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텔레마케터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개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도 강화, 교정하는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를 발견한 후, 그죠? 발견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 그래서 코칭 교육을 하겠죠. 그죠? 3번은 주로 통합품질 관리자의 모니터링과 슈퍼바이저의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성과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법 중에 QC,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I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PI 같은 경우는 성과 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포먼트 임프로브먼스라고 해서 성과 향상인데 QC 같은 경우는 품질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 잘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PI, 더 잘하게 해주는 게 PI. 그 다음에 QC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을 찾아서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정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정정. 고쳐주는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지문이 틀리게 나왔죠. 그죠? 5번은 사전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게 성과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QC는 품질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PI는 성과 향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목적이 어때요? 서로 다르다. 시험 문제에 QC와 PI는 서로 목적이 같다. 이렇게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와요. 그럼 그 지문이 틀린 문제겠죠. 그죠? 그런 문제 형식도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QC는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정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PI는 잘된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거. 그래서 성과 보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71번. 마이스 산업 분류 중 기업 회의를 의미한대요. 여기에 포인트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10인 이상의 참가자가 교육 아이디어, 정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4시간 이상 진행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팅이 기업 회의죠. 그죠? 기업 회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마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기업 회의 같은 회의의 M자와, 그 다음 포상관광의 인자 I, 그 다음에 컨벤션의 C, 그 다음에 전시의 E, 이 첫 글자를 따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회의는 방금 보셨고요. 포상관광 같은 경우는 조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행을 보내주는 거죠. 순수하게 여행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숙박시설을 이용을 해서 체류하면서 쇼핑을 겸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업 회의보다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3개국 이상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게 컨벤션이다. 기억하시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 시설에서 우리 컨벤션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홍보, 마케팅, 뭐 취업 박람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시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이스와 관련된 거는 각각 연결해서 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형 문제도 나오죠. 마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다른 영어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 4가지 이외에 다른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죠. 찾기 기억하면 되고요. 72번.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위해 숙지해야 할 국가별 문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 영국은 승리를 나타내는 V자 사인을 할 경우 반드시 손등이 보여야 될까요? 손바닥이 보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나라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숙지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손등을 상대방이 향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일본은 짝으로 된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선물을 할 때는 짝으로 된 세트를 준비하는 게 좋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태국은 불교 국가로 불상과 승려를 신성시하며 그죠? 왕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되게 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쇠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식사 메뉴 선정에 주의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박쥐는 행운을 전해주는 동물로 여긴다. 뭐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시면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짓하는 거. 아래로 하여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는 누군가를 부르는 의미. 그죠? 그 다음에 서구 지역에서는 가라는 의미, 반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기억하시고요. 손가락으로 링 사인을 하는 경우 뭐 한국, 일본 돈, 그 다음에 남부 프랑스는 무가치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표시해라.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외설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V 사인을 하는 경우 승리. 조금 전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 다음에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V자는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프랑스, 그 다음 그리스는 승리를 의미한다. 손바닥을 펴서 흔드는 거 안녕.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차라고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 그죠? 테이블 매너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팔자 모양으로 올려두도록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는 바깥에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식사 중에 테이블에 앉아서 화장을 고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서 파우더룸에 가서 고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리는 것은 예의의 어긋남으로 주의한다. 보통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죠. 그죠? 소리를 내서 부르진 않습니다. 4번은 나이프에 음식이 묻었을 경우 입을 가져가는 일은 예의 어긋남으로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5번 나이프나 포크가 떨어졌을 때는 본인이 줍지 말고 웨이트를 불러 가져가도록 하는 게 예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번 보기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랑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시민 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우리 가토 이치로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포니펠은 앞에 시험에 나왔고요. 이마무라 세이와도 나왔죠. 그죠? 타케우치 시오미도 나왔고요. 뭐 이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킹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번거롭겠지만 각각 외워서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꼼꼼하게 요약해서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5번. 다음 중 국가소비자기구가 제시한 소비자 5대 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네요. 사회적 관심을 가져라, 비판의식을 가져라, 환경에 자각해라, 환경에의 자각,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행동을 해라.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었죠? 저는 이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대였죠. 그죠? 소비 활동의 표준 확립이 아니라 연대해야 된다라는 게 5가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보기에 소비자 단체의 취소에 관한,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의 등록 취소가 있죠. 그죠? 취소에 관한 조항에서 가로에 들어갈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어디의 장은 소비자 단체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요? 맞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2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2개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떻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해요. 근데 보완을 안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정위원회의 회의 중 분쟁조정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네요. 그죠? 먼저 우리 살펴볼게요. 그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63조. 회의 보시면 조정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몇 명?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에서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좀 외우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요. 조정위원회 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을 하고요.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4번이 요건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위원장과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에서 그죠?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다 해서 4번이 맞는 답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숫자가 지금 다 틀렸을 거예요. 해서 체킹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8번.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물품의 보증기간 등 수리, 교환, 환급에 드는 비용은 누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보증기간 동안이니까. 수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해줘야 된다. 다음 3번에 물품 등의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을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1개월인지 2개월인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3번이 개월수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교환할 때는 당연히 같은 종류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급금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79번 넘어가겠습니다. OECD 정보통신망의 망 안전을 위한 8가지 원칙. 8가지 원칙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 대응, 민주성, 상호작용, 재평가, 적절한 리스크 평가. 가장 아닌 게 상호작용인 것 같죠, 그죠? 해서 3번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연결해서 연결해서 시험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 원칙을 찾는 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원칙이 올바른 인식, 책임성, 대응, 윤리성, 민주성, 적절한 리스크 평가에서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종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80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 그죠? 정보 주체의 권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첫 번째, 정보 주체.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겠죠. 2번, 개인정보 처리 정지, 그 다음에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3번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 발급을 제외한 현장 열람,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람도 할 수 있고요. 전송도 요구할 수 있고 사본 발급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내가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 정보 주체에게 있다. 5번,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아까 몇 번이었던가요? 3번. 사본 발급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고정형, 그죠? 우리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얘기예요. 설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우리가 영상 CCTV는 우리 그 오디오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를 위반하여 적용되는 벌칙 72조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구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벌금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한 문제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고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이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했을 때
보시면 되고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정정 삭제 조치, 그러니까 정정이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어디에요? 3자에게 제공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거. 그래서 앞에 문장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해서 이랬을 경우, 그 다음 또 이 경우는 어디에 또 해당돼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근거를 제출했다. 이런 경우도. 이게 네 번째. 요 일이 아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출입 검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그 다음에 접근 거부 또는 위조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억하시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조금 높아졌죠. 그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또 쓴 사람. 그죠? 이용한 사람도 제공받은 사람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어디에 이용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자, 그 다음 뭐예요? 고유 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겠죠, 그죠? 뭐 여권번호 이런 것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리고 또 그 사정을 알고 부정하게 쓴 사람.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은 조금 좀 세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뭘 했대요?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들어가죠.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 마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얼마 전에 우리 민원이사가 이게 마비가 되었었죠. 그죠? 이런 경우. 뭐 서버의 문제면 서버 문제이겠지만 이거를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어떻게 사용해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2번. 교육훈련의 종류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 현장 실무 교육을 뜻하는 용어. 여기까지만 보고도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냥 OJT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OJT, 현장 실무 교육.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상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턴 과정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을 우리가 OJT라고 한다. 그래서 현장 실무 교육이라고 한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한다 해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번, 3번. 엔드라고지의 주요, 그러니까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엔드라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인 학습자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독립적 성향을 가지죠. 그죠? 문제 중심적 학습 경향을 보인다. 학습에 대하여 어떤 동기? 외제적 동기일까요? 바깥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럼 외제적 동기가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외제적 게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가진다. 기억하시고요. 4번 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적용 위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에 적용하든 아니면 일에 적용하든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틀어진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 준비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이다가 또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에서 우리가 세뇌 문제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앤드러우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학습하되 성과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4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거리가 먼 것. 아닌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1번 장식 효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 너무 많은 장식은 산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 지금 현재 어두운 조명 같은 경우는 뭐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 잘 보이죠. 그죠? 아니면 반대로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자. 그죠? 청록색에 흰색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청중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여백을 살려서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멀티미디어 기능 활용은 정보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주의 집중과 집중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텍스트보다는 그림,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표, 도형, 도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85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메일 사용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메일을 보내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스팸 메일로 오해받는 일을 줄여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은 용량이 큰 첨부 파일의 경우 상대방의 시간 소요가 많아지는 문제로 첨부 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도록 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용량이 큰 파일이나 여러 개의 파일은 다운로드 및 확인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개별 파일로 하나하나 개별로 첨부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여서 보내는 게 예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대다수의 비즈니스 메일은 빠른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답변을 보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유머 메일과 정보성 메일은 먼저 상대방의 수신의 의향,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보내는 게 네티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86번 가겠습니다. 불평하는 고객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고객 유형별 특징이죠. 행동으로 불평하는 행동 불평자는 제3자에게 불평을 하려 하지는 않지만 불평해봤자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소외의식을 소유한다. 2번 한번 볼까요?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수동적 불평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유형이다. 다음 3번 불평을 표현하는 표현 불평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불평하고자 하는 고객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1번을 보시면은 행동 불평자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을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구전을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한 의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 어디에 해당된다? 행동 불평자에 해당된다. 지금 이 불평을 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내면서 불평하는 화내는 불평자는 기업에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행동으로 불평하는 행동 불평자는 극단적인 경우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크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옳은 것.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 통보로 주의 정도의 불만족이다. 이거는 크레임일까요? 아니면 컴플레인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컴플레인과 크레임은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어떤 주의 통보가 컴플레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디로 가요? 크레임으로 간다. 크레임 같은 경우는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그래서 다르다. 같지 않다. 행동 또는 자체 내부의 조치에 의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클레임 같은 경우는 법적 소송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컴플레인, 지금 1번, 2번, 3번은 컴플레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 크게는 법적인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클레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5번 클레임은 고객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고 컴플레인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 다 상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고객에 대한 일로 상처받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사소한 것에 대한 상처받는 거, 이 두 가지 다 클레임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컴플레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클레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반드시 상대방보다 먼저 명함을 꺼내 준비하도록 한다. 그죠? 그다음에 목례를 하며 양손으로 공손하게 받는다.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 바로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 5번 미팅이 진행될 경우에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가 되므로 주의한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함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죠. 그죠?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89번. 다음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 그죠? 비언어적이 아니면 하나가 언어적인가요? 그죠? 시선 맞추기, 비언어, 그죠? 움직임, 신체 움직임, 손짓,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 이거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인 거죠. 근데 전문 지식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어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로비언 법칙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우리 시각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여기 비언어적인 모습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표정, 용모, 옷차림, 그 다음에 자세, 동작, 태도,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저희 목소리, 그죠? 음성, 언어, 호흡, 말씨,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해당되는 거는 말의 내용, 전문 지식, 숙련된 기술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로비언 법칙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요. 누구에 의해서? 알버트 메로비언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름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거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향도도 시험에 나와요. 시각은 55%, 청각은 38%, 언어는 7%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55, 38, 7은 모르더라도 크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회차 기출보급 문제 마지막 과목 CS 실무론 서론 문제 풀이를 다 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